SBS 그랜드 퀘스트 두 번째 세션 연사분들 모시고 토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선 첫 번째 세션, 그 영노화 관련한 세션은 사실 희망과 기대가 섞인 그런 토대 위에서 진행이 됐다면, 이번 세션,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백신 기술 주권이 생존에 딸린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한 이후에는 약간 공포의 토대를 둔 그런 토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현장에 계신 분들, 연사분들께 질문이 있다면 가지고 계신 비표 뒷면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찍으시면요, SBS 그랜드 퀘스트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한 후에 질문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현장 질문 되도록 많이 소화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년 사이 최근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제가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인구들의 이동이 월등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 이제 국한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를 들어봤을 때도 뭐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이종이 발생이 되면 한 달 이내 전 세계 그 변이종이 주도종이 될 정도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기후 온난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중에 하나는 모기에 의해서 유래되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 질병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런 이제 모기들이 점점 더 그 북쪽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신종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이동과 지구 온난화 이게 집중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박수영 신해철 교수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T세포 면역학자들과 항체 면역학자들 간의 학문적 논쟁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T세포 면역 기반 백신이 만약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효과만 있다면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걸림돌이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아마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제 짧은 강의에서 이미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이게 중화항체라는 것의 원리를 이용한다면, 과거의 이제 컨셉인 거죠. 이 경우는 성공적으로 백신이 만들어지면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세포를 초점을 하면은 이거는 넓은 범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방어력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방어력이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니고, 감염은 허용을 하고 중증 감염으로 이행하는 걸 막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사후 처치 같은 약간은 좀, 그러니까 목표가 좀 낮아진다는 거죠. 그게 약간 좀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런 산업화로 갈 때는 표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항체는 그 측정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 그래서 표준화가 되게 쉽습니다. 근데 T세포는 지금도 측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백신을 맞고도 누가 T세포 반응이 뭐 센지 약한지 이런 걸 측정하는 방법 자체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정량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아가는 데서도 산업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백신을 개발할 때, 그러니까 산업계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백신의 유효성, 그러니까 효과성을 약 70% 이상이 돼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제 지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왜 70%가 되는지. 그러니까 T셀은 상당히 좋고 좋은 방어 효과를 가지는 거지, 하지만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까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저희 과학기술로는 그 지표를 설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학계와 그리고 산업계 이야기를 두루 들어볼 수 있어서 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하나 더 여쭤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T세포를 타깃한 백신 개발 상황이 어땠는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진척이 어려웠는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표 설정에 대한 좀 약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중화항체, 그러니까 바이러스 들어오면 얼마나 방어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지표를 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T셀은 과거와는 달리 산업계도 이 간접 지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많이 개발된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네. 이런 백신도 직접적인 지표는 중앙체를 보지만 간접적인 지표로 T셀을 많이 보고 있고 현재 허가 기관도 이걸 간접 자료로 많이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도 이게 직접 지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저희가 과학계에서는 유용한 툴이지만 산업계에서는 증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코로나 때는 아쉽게도 그냥 간접 지표 정도로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네, 속도는 좀 느리지만 시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음 신종 바이러스로 변이가 잦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것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역시 T세포로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큰 제목이 미래에 나타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미리 만들 수 있을까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리 하려면은 그래도 조금은 예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를 저희가 이제 주로 타겟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우리가 소통 디지즈 X라고 하는 거죠.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미지의 어떤 그렇죠. 예. 이런다면 어떨 것인가 하는 게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미리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신속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게 된다면 빨리 우리가 그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고 이제 빨리 신속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두 가지 시도가 다 될 겁니다. 재미있게도 지금 인간한테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면역에 있어서 중앙체가 중요한 게 있고요. 좀 더 상대적으로 T세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지의 게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정체를 알게 된다면 이때는 두 가지 또 다시 시도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그 결과적으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도 뭐 저희가 T세포를 이제 역점을 두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둘 다 이제 다 동시다발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런 세션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어느 것보다 이 백신 섹션이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존이 걸린 문제를 말이죠. 대표님, 이전에 빌 게이츠 재단과 연계를 통해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신 경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백신 개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가 백신을 개발할 때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피커시, 유효성, 그리고 세이프티, 안전성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가 먼저 할 것도 할 수 없이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여러 임상을 통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백신은 한 10년에서 15년, 많게는 20년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약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게이츠라든지 세피라든지 국제백신연구소라든지 특히 제7병청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공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루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아쉬움이 좀 많고요. 저희가 좀 더 효과가 좋고 세이프티가 좋은 백신을 더 단기간에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경험이 큰 자산이 돼서 대처를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이제 1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 없을까? 오늘도 저희가 미지의 그런 디지즈 X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할 수 없을까? 사전에 준비할 수 없을까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계에서는 그러면 100일 안에 어떤 이제 미지의 그런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100일 안에 저희가 이거를 백신을 개발할 수 없을까? 그런 쪽으로 가지고 현재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질문 후속 질문으로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을 한번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코로나 다음 바이러스로 학계와 업계에서 예상하는 바이러스의 형태와 주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이 바이러스도 역시 T세포 백신이 유효할까요? 라고 현장 질문 보내오셨습니다. 소화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닥칠 미래의 그렇죠. 바이러스 중에 DZX는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 면역을 하는 사람들이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대답하는 게 조류 인플루엔자거든요.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앞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조건에서 호흡기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가 많을수록 훨씬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거기에 딱 들어맞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많이 있어 왔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매년 독감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범용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용 백신 개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조금 전에 T세포 관련한 질문이 아무래도 제일 많습니다. 중증도를 막는다는 의미로 T세포 백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현장에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중증도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과 이 T세포를 활용한 백신 기술은 별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저도 이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마침 해주셨네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 거죠. 우리가 꼭 이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기술하고 내가 이미 환자가 된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T세포를 초점을 맞춘 백신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걸려도 만약에 가정적으로 이 백신을 안 맞았을 때는 중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걸 맞았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것이죠. 중증으로. 이런 기술이 저희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런 백신을 없을 때 또 맞았다 하더라도 설사 또 중증 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중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기술은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역으로 던진다면 우리한테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갈 가망성을 많이 낮춰주는 기술이 하나 있고, 하나의 기술은 이미 중증으로 갔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있다면은 둘 다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방을 택하겠습니다. 조금 더 일반론적인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이미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많은 백신이 출시가 되어 있고 접종도 말씀하셨던 거는 독감 접종, 바이러스 접종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이 새로운 팬데믹에 사용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지 아주 좀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백신이나 바이러스를 연구한 지 한 3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도 좀 있었고 이제 주로 산업계에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HIV라든지 그다음에 HCV라든지. 근데 바이러스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수천 가지의 바이러스가 있고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감염을 일으킬 때도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희를 감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셀도 좀 프라미싱한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한정적인 기술을 어떻게 더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저희 끊임없는 아마 그 싸움이 될 것 같고, 바이러스가 비록 이 짧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짧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그게 아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진짜 어려운 싸움이 되겠구나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좀 죄송하게 많은 백신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타겟이 있지만 그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한 최전선에 계신 세 분께 질문을 이제 공통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팬데믹 시기에 SBS D포럼에서 기조연사로 유발 하라리 교수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런 상황은
UN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제 공조 기구를 빨리 발족시켜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새로운 팬데믹이 된다면 지금은 뭐랄까 자국 중심주의도 더 강화됐고 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분열된 느낌인데 그런 새로운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전 수준의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든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 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연결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터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상당히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생산이 되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초기에 다 아시겠지만 기술이 개발되고 난 다음에 수억 명분의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사실 한국에서는 좀 전무했고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나가면 그걸 확보하기 위한 게 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팬데믹이 발생해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배웠던 교훈은 저희가 좀 협상이라는 말은 좀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을 더 없어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가 좀 더 많은 그런 사전 준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국내에 그런 소부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이런 국제 협력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끊임없이 그런 준비를 해야지만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노력 없이는 저희가 아프리카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연사분도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얘기고 누구나 다 동의할 만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제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런 거에 역행하는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럴 때 저는 해법을 이런 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때도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약간 각국 간에 약간씩 이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지만은 않았어요.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나라가 대응을 더 잘했다 안 했다는 성적표를 매기자는 건 아니지만 네. 시각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스웨덴은 집단 그렇죠. 면역을 추구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약간 자신들의 어떤 태도와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제 공조는 중요한데 네. 일단 우리라도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거에서 T세포 중심의 면역은 예방은 못할지언정 뭐 중증 감염을 이행을 막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철학을 받아들인 나라가 있고 안 받아들인 나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그렇죠. 있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어떤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국가는 A라는 시나리오를 택할 거고 항체 중심의 사고를 할 거고 네. 어떤 나라는 야 그건 너무 우리의 목표가 과도한 것 같아. 목표는 낮추지만 우리 T세포 중심으로 가볼까?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제 과학 기반으로 합리성을 기반으로 저희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시간이 좀 여유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과학계 자체는 공조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학의 영역이 있고 이제 백신 개발의 영역이 있는데 그 과학의 영역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다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백신 개발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자국 우선주의가 딸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이 우리 거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들렀었고요.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연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백신과 기술 주권 확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대화가 많이 오갔는데요. 코로나 다음 바이러스 막을 수 있나? 이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